어서 오세요. 은하야화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남산 아래 도화서에는 천민 화공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반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궁중 행사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살 청년 박문제는 손꼽히는 재능을 가진 화공이었으나 문제의 손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생명이 깃든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산수화를 그리면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화조화를 그리면 새가 날아오를 것만 같았으며 인물화를 그리면 그 사람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고 서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공은 양반 화가의 이름으로 돌아갔고 10분의 1도 받지 못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도화서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양 제1의 부호이자 예조판서를 지낸 김대감의 초상화입니다. 도화서 관리는 문제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박문제, 내가 가서 김대감 초상화를 그려라. 단 절대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양반 화사 이름으로 서명할 것이니라. 문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흘 후 문제는 화구 상자를 들고 김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들어서자 하인들이 문제를 보며 코웃음을 쳤고 사랑채로 안내받은 문제는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대감은 높은 의자에 앉아 문제를 내려다보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민 주제에 나의 얼굴을 그린다니 조심해서 그려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맞을 줄 알아라. 문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고 완성된 초상화는 김대감의 위엄과 품격을 완벽히 담아낸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그림을 보고도 만족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봐줄만 하구나. 하지만 천한 놈이 그린 그림치고는 건방지군. 값은 약속한 것의 절반만 주마. 문제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던져준 엽전 몇 푼을 주워 담고 김대감 댁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김대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민은 천민일 뿐이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봤자 소용없어. 문제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리며 걸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문제는 남산에 올라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을에 물든 강물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내 이름 석자 남길 수 없다면 이 재능이 무슨 소용인가? 문제는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왜 우는가? 재능을 가진 자가 눈물을 흘리면 하늘도 슬퍼하느니라. 문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저 제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노인은 문제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살펴보았습니다. 먹물과 물감으로 물든 손,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하지만 섬세하고 우아한 손놀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화공이로구나. 그것도 보통 화공이 아닌 듯하다. 문제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품에서 작은 붓 하나를 꺼내 문제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남산 아래 초가집으로 찾아오너라.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집이니 금방 찾을 것이다. 내가 내게 진짜 그림을 가르쳐 주마.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문제는 손 안의 붓을 꼭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붓은 낡았지만 손에 잡히는 감촉이 예사롭지 않았고 붓대에는 작은 글씨로 최라는 성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문제는 남산 아래를 헤맸고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초가집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문을 열었고 문제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벽면에는 놀라운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산수화, 화조화, 인물화, 모두가 살아 숨쉬는 듯한 명작들이었고 문제는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이 문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최시원이라 하네. 40년간 궁중 어진화사로 일하며 세분 임금님의 초상을 그렸지. 이제 늙어 물러났지만 죽기 전에 진짜 재능 있는 제자 하나는 남기고 싶구나. 내 제자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문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문제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문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최영감의 초가집으로 향했고 낮에는 도화서에서 일하고 밤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문제는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붓을 잡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영감은 엄격했지만 자상한 스승이었습니다. 먼저 문제에게 기본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붓을 잡는 법, 먹을 가는 법, 호흡을 조절하는 법. 문제는 10년 넘게 그림을 그려왔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문제야,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니라. 대상을 보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생명이 깃든 그림이 탄생하느니라. 문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스승은 문제에게 궁중화법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진을 그릴 때 어떻게 인물의 기품과 위엄을 살리는지, 산수화에서 어떻게 공간감과 깊이를 표현하는지, 화조화에서 어떻게 생명의 움직임을 담아내는지, 40년간 궁중에서 쌓아온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승의 집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렸고 손가락이 얼어붙을 잡기 힘들 때면 입김을 불어가며 계속 그렸습니다. 스승은 그런 문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어느 날 밤 문제가 매화 그림을 완성하자 스승은 그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내 그림에서 진짜 혼이 느껴지는구나. 이 정도면 궁중 화가도 부럽지 않을 실력이다. 문제는 그 말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신은 여전히 천민이었고 세상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화서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양반가에서 조상의 제례를 위한 대형 산수화를 의뢰한 것이었고 관리는 문제에게 그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보름 동안 정성을 다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 흐르는 폭포와 소나무 숲,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선비의 모습까지 스승에게 배운 모든 기법을 총동원하여 그린 그림은 가히 명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는 양반 화가 정씨의 이름이 서명되었고 문제는 고작 엽전 몇 푼만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그 그림이 거액에 팔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양반 화가 정씨는 하룻밤 사이에 큰돈을 벌었고 명성도 얻었지만 정작 그림을 그린 문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분노와 좌절에 빠졌고 그날 밤 스승을 찾아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잘 그려도 소용없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못하고 모든 공은 양반들이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영감은 한참을 침묵하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야, 나도 내 심정을 안다. 하지만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법이다.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내 재능을 갈고 닦으며 기회가 올 때를 준비해야 하느니라. 문제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연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감은 문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문제야. 진짜 예술가는 세상의 인정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혼을 담아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그린 그림은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 그날 밤, 스승은 문제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려라. 문제는 며칠 동안 고민했고 결국 한강의 봄 풍경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던 기억. 그때 느꼈던 자유와 행복의 순간을 화폭에 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내내 문제는 그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도와서 일이 끝나면 곧장 스승의 집으로 달려가 밤새도록 붓을 들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뱃사공이 노를 젓는 자세, 하늘을 나는 갈매기의 날갯짓, 물결에 반사되는 햇살, 하나하나를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그려냈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기억을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최영감은 그림 앞에 한참을 서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구나, 문제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술이다. 이 그림을 세상에 보여주어야겠다. 문제는 스승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승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최영감은 문제 몰래 그 그림을 가지고 한양시정 거리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그림을 정성껏 표구하여 시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었고 그 옆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무명 화가의 혼이 담긴 작품. 그 그림은 곧 시전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생생한 분놀림, 살아 숨쉬는 듯한 묘사, 그리고 그림 전체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성.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 앞에 모여들었고 누가 그린 그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 소문은 궁궐 안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도화서에서 천민화공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 한양거리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정거리는 평소보다 더 붐볐는데 왕세자께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행차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가게를 깨끗이 정돈했고 사람들은 거리 양쪽에 늘어서서 세자의 행렬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드디어 세자의 가마가 시정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왕세자 이공은 28의 젊은 나이였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시와 그림의 조예가 깊어 틈만 나면 명작을 찾아보았고 능력 있는 예술가를 등용하는 데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날도 세자는 가마를 타고 가다가 문득 시전 한쪽에 걸린 그림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뱃사공이 노를 젓고 갈매기가 하늘을 나는 한강의 봄 풍경. 그림은 멀리서 보아도 유난히 빛났고 세자는 가마를 멈추게 하고 직접 내려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분놀림 하나하나에 생명이 깃들어 있었고 물결은 정말로 출렁이는 듯했으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자는 한참을 그림 앞에 서서 숨도 쉬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명화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마음을 흔드는 그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화가의 혼과 꿈이 담겨 있었고 세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자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수행하던 신하들이 깜짝 놀라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이토록 뛰어난 솜씨라니 당장 화가를 찾아오라. 수행하던 내관이 급히 시전 주인에게 물었고 주인은 며칠 전 늙은 노인이 가져와 걸어두고 갔다며 그림 옆에 쪽지를 가리켰습니다. 무명 화가의 혼이 담긴 작품이라는 글귀를 본 세자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무명 화가라니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단 말인가? 세자는 즉시 도화서에 명을 내렸습니다. 이 그림의 화가를 찾아내라는 엄명이었습니다. 도화서는 발칵 뒤집혔고 관리들은 한양 전체를 뒤져 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영감의 집이 발견되었고
노인은 세자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세자는 최 영감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대가 이 그림을 그렸는가? 과인이 보기에 이는 당대 최고의 걸작이오. 하지만 최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자 저하.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제자 박문재라는 젊은이옵니다. 그는 천민화공이지만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에 세자 옆에 서 있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김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세자 저하, 천민이 그린 그림이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림이 뛰어나도 신분이 천한 자를 궁으로 부르시면 법도가 무너집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대감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하. 천민은 천민일 뿐입니다. 궁중에 천민을 드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했습니다. 과인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본다.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를 신분 때문에 묻어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당장 박문재를 궁으로 불러오라. 세자의 명은 절대적이었고 도화서 관리들은 즉시 문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도화서에서 일하던 문제는 갑자기 관리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궁궐로 향하던 문제는 두려움에 떨었고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싶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덕궁 대전에 도착한 문제는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떨고 있는데 세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박문재. 내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가? 문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세자가 자신이 그린 한강 그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그림을 시전에 걸어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것이 세자의 눈에 띄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소인이 그린 그림이옵니다. 세자는 환하게 웃으며 문제에게 다가왔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해. 과인이 이토록 감동한 그림은 처음이네. 세자는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베옷에 먹물이 묻은 손,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영롱했습니다. 세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야말로 조선의 보물이며 반드시 등용해야 할 인재라고.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문재, 과인이 그대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겠네. 그대가 과인의 초상화를 그려보게. 만약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그대를 도와서 정식 화원으로 임명하겠네.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일세. 문제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꿈꾸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문제는 바닥에 엎드려 3번 절을 올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저와 소인의 모든 것을 다해 최고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겠나이다. 세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박문재에게 최고의 화구를 준비해주고 편안한 처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누구도 그의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날부터 문제는 궁궐 한쪽에 마련된 화실에서 지냈고 생전 처음으로 최고급 붓과 먹, 비단 화폭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을 비롯한 보수 신하들은 여전히 문제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세자 저하의 어진을 그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들은 은밀히 문제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지만 세자의 엄명 때문에 감히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밤낮으로 화실에 틀어박혀 세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스케치했으며 스승에게 배운 모든 기법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이자 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름이 지나고 달이 차올랐습니다. 문제는 마침내 붓을 들어 본격적으로 어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온 정성과 혼을 다해 한 획 한 획 그려내려가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화실에 틀어박혀 오직 어진 제작에만 몰두했고 끼니조차 걸으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며칠에 한 번씩 화실을 찾아 문제를 격려했으나 작업 중인 그림은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에게는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초여름이 찾아온 어느 날 아침, 문제는 마지막 붓질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성된 어진 앞에서 문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단 화폭 위에는 왕세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눈빛, 백성을 사랑하는 온화한 미소, 그러면서도 개혁을 향한 강인한 의지. 문제는 단순히 세자의 외모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정신까지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내관을 불러 어진이 완성되었음을 알렸고 소식을 들은 세자는 즉시 신하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창덕궁 대전에는 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였고 김대감도 비웃음을 띤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민이 그린 어진이라니 과연 볼만할지 궁금하구먼. 신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대부분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세자가 대전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절을 올렸고 세자는 중앙에 자리 잡은 후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어진을 가져오라. 이제 박문제의 실력을 모두가 직접 확인할 때가 되었다. 잠시 후 문제가 조심스럽게 어진을 들고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단으로 덮인 어진을 중앙에 세우고 문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세자가 직접 일어나 비단을 걷어냈고 그 순간 대전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어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신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자의 모습은 단순한 초상화를 넘어선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골룡포의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눈빛은 마치 정말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으며 전체적으로 풍기는 기품과 위엄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림에서 세자의 자비로운 마음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어진 앞에 한참을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감동의 겨운 표정을 지었고 천천히 문제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박문제, 과인이 평생 본 어진 중 가장 훌륭하다. 그대는 과인의 모습뿐 아니라 마음까지 그려냈구나. 진정한 예술가로다. 신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관료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천민이라 해도 이 정도 재능이라면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대감만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김대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대감,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이 어진이 과인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는가? 김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어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그림을 살펴본 그는 분놀림의 섬세함, 색감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에 담긴 정신에 압도당했습니다. 자신이 전에 문제를 모욕하고 그림값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고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김대감은 말없이 문제를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민화공을 무시하던 자들도 이제는 그의 재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자신이 이제는 조선 최고의 관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경들도 보았듯이 박문제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과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박문제를 도와서 정식 화원으로 임명하겠소.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 중인 반열에 오르게 하겠소. 문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자를 바라보았고 세자는 내관에게 명하여 도와서 화원의 관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관복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었다는 증거였고 자신의 재능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문제는 관복을 받아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세자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저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이 닿는 날까지 저하와 조선을 위해 붓을 들겠나이다. 세자는 문제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문제, 그대는 이제 도와서 화원이오. 하지만 과인은 그대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오. 계속 정진하여 언젠가는 어진화사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오. 그 말에 문제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진화사는 궁중화가 중 최고의 지위였고 역대로 손꼽히는 명인들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천민 출신인 자신이 과연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세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저녁 문제는 스승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도와서 화원 관복을 입은 제자를 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제자를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문제야 정말 잘했구나. 이제 내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문제도 스승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제는 도와서 정식 화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예전에는 천민화공으로 구석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중앙화실을 배정받았고 다른 화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화원들이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문제의 실력을 직접 목격하고는 곧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궁중 행사의 기록화를 그리고 왕실 가족의 초상화를 그리며 날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제 자신이 그린 그림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서 화원 박문제라는 서명을 할 때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스승과 세자께 감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문제는 도와서 마당에 서서 단풍이 물든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천민화공으로 서름을 삼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선 최고의 화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기대처럼 언젠가는 어진화사가 되어 조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처럼 재능 있지만 신분 때문에 묻혀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와서 화원으로 임명되었던 25의 젊은 청년 박문제는 이제 35의 원숙한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제는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를 기록했고 왕실 가족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수많은 명작을 남겨 조선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왕세자께서 왕위에 오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즉위하신 왕은 즉위 초부터 개혁 정책을 펼치며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고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왕은 문제를 불러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진화사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진화사는 궁중화가 중 최고의 지위로 왕이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문제가 대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자 왕은 친히 일어나 문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문제, 그대는 10년간 헌신적으로 일하며 수많은 명작을 남겼소. 이제 과인은 그대를 어진화사로 임명하오. 천민 출신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그대의 재능이라면 충분하오. 문제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세자였던 분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드디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조선 최고의 화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하, 이 몸을 다해 저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붓이 부러지고 먹이 마를 때까지 조선 최고의 그림을 그리겠나이다. 그날 이후 문제는 어진화사로서 왕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세자의 모습을 그렸을 때보다 더욱 성숙한 솜씨로 왕의 자비로운 얼굴과 개혁 군주로서의 결연한 의지를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완성된 어진은 역대 어진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 왕은 크게 만족하며 문제에게 귀한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에게는 어진화사라는 지위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처럼 재능 있지만
신분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천민 화공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왕께 아뢰어 허락을 받고 도와서 한쪽에 작은 화실을 마련하여 천민 출신 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며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그림 기법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도 가르쳤습니다. 신분은 하늘이 정하지만 재능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밤낮으로 그림을 연습했고 그중 몇몇은 이미 도와서 화원으로 임명될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문제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사이신 최영감께서 편안히 잠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급히 스승의 집으로 달려갔고 이미 식어버린 스승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8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셨지만 그래도 이별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스승은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고 손에는 낡은 붓 하나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스승을 남산 자락에 모신 후 문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매달 스승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서 제자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은사이시자 조선 최고의 어지나사셨다. 나를 천민이라 무시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받아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너희들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훗날 너희가 성공하면 다시 다른 이들을 도와주어라. 제자들은 고개를 숙여 스승의 묘에 절을 올렸고 문제는 마지막으로 스승께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제 어진화사가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며 제자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이후 문제는 더욱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10년이 더 흐른 어느 날 문제의 제자 중 한 명이 드디어 도와서 화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천민 출신으로는 문제 이후 2번째였고 그 소식을 들은 문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45이 된 문제는 조선 최고의 명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귀하게 여겨졌고 중국 사신들도 문제의 그림을 구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만하지 않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문제는 제자들과 함께 도와서 화실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불이 타올랐고 촛불 아래서 젊은 제자들이 진지하게 붓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스승님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천민으로 태어나 어지나사가 되신 것이 쉬운 길은 아니셨을 텐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잠시 창밖의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었고 나를 믿어주신 스승님과 저하가 계셨다. 무엇보다 내 그림 한 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도 희망을 잃지 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붓을 들었고 문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도화서 마당, 그 너머로 보이는 궁궐의 기와 지붕, 25살 천민 화공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조선 최고의 어지나사가 되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신분이 아니라 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박문제의 이야기였습니다.